굵은 빗방울이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며 세상을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강민주는 자신의 아우디 차량 운전석에 앉아 와이퍼가 만들어내는 기계적인 리듬에 맞춰 창밖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서울의 오후는 약속이라도 한 듯 교통체증으로 꼼짝도 하지 않았고 그의 눈앞에는 끝없이 이어진 붉은 브레이크 등의 행렬만이 펼쳐져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그는 지금쯤 강남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건설사 연회에 참석해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피했다. 그 연회는 아내 한지원의 외삼촌이 주최하는 자리였지만 그에게는 불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곳이었다. 특히 그의 성공을 시기하고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는 경쟁사 임원들과 마주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건축회사 MJ 아키텍츠를 맨손으로 일궈 지금의 위치까지 올려놓았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특히 그의 전처였던 윤서연과 그녀의 집안인 유진그룹과의 악연은 업계에 파다하게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아내 지원의 얼굴을 떠올렸다. 따뜻한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 언제나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 서연과의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지원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지원은 그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삭막했던 그의 삶에 색채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어 지원이 아침에 보내준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 놓을게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찍 들어와요. 그 짧은 문장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민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때 그의 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 연회장에 거의 다 도착하셨습니까? 주최 측에서 계속 대표님을 찾고 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김 비서 미안하지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해주게. 외삼촌께는 내가 나중에 따로 연락드린다고 하고. 그는 더 이상의 질문을 피하려는 듯 전화를 끊고는 핸들을 돌려 가장 가까운 골목으로 차를 몰았다. 비에 젖은 좁은 길을 따라 달리던 그의 눈에 담소정 탄 샤우팅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단 한정식 식당이 들어왔다. 화려한 연회장의 가식적인 웃음소리 대신 조용한 곳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그는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우고 검은색 우산을 펼쳐들었다. 빗물이 그의 잘 다려진 수트 어깨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나무 향과 구수한 음식 냄새가 그를 맞았다. 내부는 예상대로 아늑하고 조용했다. 손님은 그리 많지 않았고 대부분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창밖에 비오는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구석진 자리에 앉은 민주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간단한 정식을 주문했다. 잠시 후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나왔지만 그는 좀처럼 수저를 들지 않았다.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윤서연과 이혼한 지 벌써 7년이 흘렀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그의 인생에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지원 덕분에 그는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 유진그룹의 막내딸이었던 서연은 오만했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히스테리를 부리며 모든 것을 파괴하려 들었다. 그녀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닌 강민준이라는 유능한 건축가를 자신의 액세서리로 소유하려는 욕망의 발현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그의 귀에 날카롭고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하준아 똑바로 앉아서 먹으라고 했지. 밥 흘리지 말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자리에서는 대나무 발로 가려져 있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윤서연. 그녀가 왜 이런 소박한 식당에 있는 거지? 유진그룹의 딸이라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
늘 최고급 레스토랑만 고집하던 그녀였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하는 척하며 그녀가 앉은 자리를 지나쳤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우아하게 앉아있는 윤서연은 예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여전히 차갑고 도도한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은 아이를 다그치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서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앞에 앉아 작은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고 있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서연의 꾸지람에 잔뜩 주눅이 든 표정이었지만 이따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볼 때면 그 얼굴에 천진난만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이의 웃는 모습이 그 동그란 눈매와 살짝 올라간 입꼬리가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늘 마주하는 얼굴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바로 그의 아내 한지원이었다. 민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아이의 얼굴, 곳곳에 지원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몇 걸음 더 다가가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아이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챘는지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다. 맑고 커다란 눈동자. 그 눈동자와 마주치는 순간 민준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저 눈은 분명 지원의 눈이었다. 뭘 그렇게 쳐다보시죠? 차가운 목소리가 민준의 의식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윤서연이 불쾌한 변한 표정으로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녀 역시 민준을 알아본 듯 그녀의 눈이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민준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수저를 들었지만 손이 가늘게 떨려 음식을 제대로 집을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질문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저 아이는 누구인가? 윤서연의 아들인가? 그렇다면 아버지는 누구지? 이혼 후 그녀가 재혼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저 아이는 내 아내 한지원을 저토록이나 닮은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혹시 지원이 모르는 쌍둥이라도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보다 더 끔찍한 상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마치고 서둘러 식당을 빠져나왔다.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으며 그는 자신의 차로 향했다. 차에 타자마자 그는 핸들에 머리를 기댔다.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원을 닮은 그 순수한 미소와 맑은 눈동자.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가 윤서연이라는 끔찍한 현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민주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다. 감정에 휘둘려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 하지만 오늘 그가 목격한 장면은 그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충격적이었다. 그는 차에 시동을 걸고 식당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가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깊은 혼란과 불안이 서려 있었다. 평화롭고 행복했던 그의 일상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균열의 시작은 바로 오늘 이 비 오는 날 우연히 들어간 작은 식당에서였다. 그는 이제 이 미스터리의 실체를 파헤쳐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의 행복을 그리고 아내 지원의 행복을 파괴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여정의 시작이 될지라도 그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와이퍼는 더욱더 바쁘게 움직이며 그의 시야를 가리는 빗물을 닦아내고 있었다.
마치 그의 앞날에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집으로 향하는 강민준의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라디오를 켜볼까 생각했지만 어떤 소리도 지금의 혼란스러운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오직 스티어링 휠을 쥔 두 손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식당에서 보았던 아이의 얼굴이 빗물이 번지는 차창 위로 계속해서 어른거렸다. 그 맑은 눈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 오똑한 콧날까지. 모든 것이 아내 한지원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 단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가 윤서연이라는 사실이 모든 합리적인 추론을 가로막았다. 증오와 경멸 외에는 아무런 감정도 남지 않은 전처 그녀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인 지원 사이에 대체 무슨 연결고리가 있단 말인가. 끔찍한 상상들이 독버섯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피어올랐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어 그것들을 떨쳐내려 했다. 어느새 차는 익숙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차를 세우고 한동안 시동을 끄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지금 이대로 집에 들어가면 지원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을까?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그녀를 안아줄 수 있을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차에서 내렸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스스로가 보기에도 낯설었다. 피로와 불안감으로 얼룩진 얼굴은 지난 몇 시간 동안 몇 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았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따뜻한 불빛과 함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흘러나왔다. 다녀왔어요. 주방에서 들려오는 지원의 밝은 목소리에 민주는 잠시 심장을 옥죄는 듯한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대답했다. 응, 나왔어. 냄새 좋은데. 거실로 들어서자 앞치마를 두른 지원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오늘 연회는 어땠어요? 외삼촌이 당신 안 온다고 서운해하지는 않으셨어요. 민주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넥타이를 풀었다.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터져서 외삼촌께는 내일 따로 전화 드리려고. 그는 자연스러운 거짓말을 내뱉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지원과의 관계에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었던 그였다. 지원은 그의 지친 표정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많이 피곤해 보여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손이 그의 뺨을 감쌌다. 민주는 순간 움찔하며 그녀의 손을 피할 뻔했다. 아니 그냥 요즘 신경 쓸 프로젝트가 많아서 그런가 봐. 그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배고프다. 우리 밥 먹자. 식탁에는 그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음식들은 모래알처럼 까끌하게 느껴졌고 무슨 맛인지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그는 밥을 뜨는 척하며 무의식적으로 맞은편에 앉은 지원의 얼굴을 뜯어보고 있었다. 식당에서 본 아이의 얼굴과 그녀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눈, 코, 입, 심지어 밥을 먹을 때 살짝 오므리는 입술 모양까지. 소름 끼치는 유사성에 그는 저도 모르게 수저를 떨어뜨렸다. 어머, 괜찮아요. 지원이 놀라 물으며 휴지를 건넸다. 미안 잠깐 다른 생각 좀 하느라. 민주는 황급히 수저를 주워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었다. 지원은 그의 이상한 행동을 그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평소와 다른 그의 모습 어딘지 모르게 거리를 두려는 듯한 태도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든 지원의 얼굴을 그는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고 있자니 자신의 추악한 의심이 그녀를 더럽히는 것만 같아 괴로웠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서재로 향했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그는 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도시의 밤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그는 윤서연과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소유욕과 집착으로 가득 찬 감옥이었다. 서연은 늘 그를 통제하려 했고 그의 인간관계부터 사소한 습관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려 했다. 아이를 갖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후계자를 낳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지만 정작 아이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녀에게 아이는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다. 수많은 시험관 시술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녀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했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그런 그녀에게 아이가 생겼다. 그것도 지원을 닮은 아이가. 민주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 엔진에 윤서연이라는 세 글자를 입력했다.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은 유진그룹과 관련된 경영 활동이나 공식적인 자선 행사에 대한 것들이었다. 그의 이혼 이후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기사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거대한 힘이 그녀의 사적인 영역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았다. SNS 계정도 모두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과거 인맥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그는 사무실로 출근하자마자 경제부 기자로 일하는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일세 박 기자. 잘 지내나?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안부를 물으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다름이 아니라 유진그룹에 대해 알아볼 게 좀 있어서 말이야. 혹시 윤서연 상무, 그러니까 내 전처 근황에 대해 아는 거 있나? 사업상 필요한 정보라서. 수화기 너머의 박 기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 대표 미안하지만 그쪽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유진그룹 오너 일가 사생활은 우리 업계에서 불문율 같은 거거든. 예전에 신참 하나가 멋모르고 파고들다가 소송폭탄 맞고 회사에서 잘린 적도 있어. 그쪽 홍보팀이 얼마나 무서운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관심 끄는 게 신상에 이로울 걸세. 친구의 충고는 민준의 의심에 더욱 불을 지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며칠 동안 민준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중요한 설계 미팅에서도 그는 다른 생각에 잠겨 실수를 연발했다. 직원들은 그의 달라진 모습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누구도 감히 그 이유를 묻지 못했다. 집에서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그는 지원과 대화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피했고 야근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다. 지원은 그런 그를 묵묵히 지켜보며 기다려주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서재에서 관련 자료를 찾고 있을 때 지원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우유가 담긴 컵이 들려 있었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컵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한테 혹시 할 말 없어요. 무슨 일이든 괜찮으니까 나한테는 말해줄 수 없어요. 없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아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끔찍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 만약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지원이 받게 될 상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해야 했다. 적어도 진실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원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미안해, 걱정하게 만들어서. 정말 별일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원은 그의 품에 안겨 가만히 그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저 침묵으로 그의 곁을 지킬 뿐이었다. 서재를 감싼 무거운 침묵 속에서 민주는 결심을 굳혔다. 이대로는 안 된다. 혼자서는 이 거대한 비밀의 벽을 뚫을 수 없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이 문제에 개입해줄 전문가를 찾아야만 했다. 그것이 이 지독한 의심의 사슬을 끊고 그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며칠간의 깊은 고뇌 끝에 강민주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비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지원을 보호한다는 명목해 진실을 숨기는 것은 결국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기만 행위에 불과했다. 그들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다면 이 거대한 폭풍 역시 함께 맞서야 했다. 설령 그 끝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혼자 외롭게 두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는 이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주말 아침을 기다렸다. 토요일 오전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비췄지만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서먹했다. 민주는 찻잔을 든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지원아, 할 얘기가 있어. 그의 낮은 목소리에 지원은 조용히 잡지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듯한 체념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매언저, 요즘 내가 당신한테 너무 소홀했던 거 미안해. 당신을 걱정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어. 다만 내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문제를 섣불리 꺼내서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의 진심 어린 사과의 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말을 이어가기를 기다렸다. 민주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며칠 전 그 비 오는 날의 오후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는 연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부터 시작해서 우연히 담소정이라는 식당에 들어가게 된 과정까지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어려운 부분에 다다랐다. 거기서 윤서연을 봤어. 그 이름이 민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지원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서연이라는 여자가 민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잘 알고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긴장으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 여자 혼자가 아니었어.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함께 있더군. 민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지원의 표정을 살폈다. 지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런데 지원아, 정말 이상한 건 그 아이가. 그는 차마 다음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원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재촉했다. 그 아이가 어땠는데요? 그 아이가 당신을 너무나도 닮았어. 마침내 뱉어진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고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지원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녀는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를 들은 사람처럼 눈만 깜박였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닮았다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아이의 인상차기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웃을 때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매 왼쪽 눈썹 아래의 희미한 점, 심지어 뾰로통할 때 살짝 내미는 아래 십술까지. 그것은 지원 자신도 가끔 거울을 보며 발견하는 자신만의 특징들이었다. 민준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지원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다. 그녀는 잡고 있던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 여자아이가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부정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다. 민주는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며칠 동안 혼자 알아봤지. 하지만 윤서연에 대한 모든 정보는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었어. 마치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지원은 거실을 초조하게 서성거리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래서 나한테 숨겼던 거군요. 나를 의심한 거예요.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냐고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니야, 지원아. 절대 당신을 의심한 게 아니야.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어. 이 끔찍한 사실로부터, 그리고 윤서연이라는 여자로부터.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당신에게 말하는 거야.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 그의 진솔한 고백에 지원의 격한 감정도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지원은 눈물을 닦고 소파에 다시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혼란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시선을 먼 곳에 둔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의 편린이 그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까맣게 잊고 지냈던, 아니 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과거의 한 조각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혹시 그 아이 나이가 몇 살쯤 되어 보였어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5살 정도. 아마도 6살에 더 가까울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원의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시간의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비밀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대학생 때였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집안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어린 동생은 심장병 수술을 받아야 했죠.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지원에게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광고를 하나 봤어요. 강남의 한 고급 산부인과에서 난자를 기증받는다는 광고였죠.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고 사례비가 그때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어요.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너무 무섭고 수치스러웠지만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여러 번의 검사와 주사를 맞고 그리고 시술을 받았죠.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주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 병원 이름이 뭐였지? 그가 다급하게 물었다. 지원은 기억을 더듬으며 힘겹게 대답했다. 라마드레 여성 의원이었어요. 최고급 시설이라고. 라마두레. 그 이름은 민준에게도 낯설지 않았다. 과거 그가 윤서영과 함께 불임 때문에 상담을 받았던 병원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 병원은 유진그룹의 의료재단 소속이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윤서연은 아이를 갖지 못하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었던 민준 몰래 익명의 기증작에서 받은 난자로 시험관 시술을 감행했다. 하필이면 그 익명의 기증자가 훗날 민준과 운명처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될 한지원이었던 것이다. 그 아이는 윤서연의 아들이 아니었다. 바로 강민준과 한지원의 아들이었다.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다. 거실을 가득 채웠던 햇살은 어느새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그들을 짓눌렀다. 지원은 자신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가늘게 떨고 있었다. 자신의 일부가 자신의 아이가 세상 가장 끔찍한 악연으로 얽힌 여자의 손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감당할 수 없었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윤서연에 대한 증오와 자신의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다. 어떻게든 아이를 되찾아와야 한다. 그것은 거대한 유진그룹을 상대로 한 승산 없는 싸움의 시작을 의미했다. 지옥 같은 진실과 마주한 강민준과 한지원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들은 밤새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과거의 조각들을 맞추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원은 처음의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 점차 강인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눈물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자신의 아이를 되찾겠다는 어머니로서의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거예요. 이제 하준이는 우리 두 사람의 문제예요. 아내의 굳건한 모습에 민준은 더욱 큰 용기를 얻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들끓던 분노는 이제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어갔다. 감정적인 대응은 윤서연과 유진그룹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지름길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전략가였다. 건축물을 설계하듯 그는 이 싸움의 전체적인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적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는 윤서연을 직접 만나 그녀의 반응을 떠보고 자신의 가설이 사실임을 확인해야만 했다. 월요일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더욱 완벽하게 수트를 차려입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은 용광로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회사로 출근한 그는 비서에게 오후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차를 몰아 여의도에 위치한 유진그룹 본사 건물로 향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거대한 유리 건물은 그것을 소유한 자들의 막강한 권력을 과시하는 듯 위압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는 건물 로비로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곳은 그에게 낯선 곳이 아니었다. 과거 윤서연의 남편이었을 때 그는 이 건물을 수없이 드나들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철저한 이방인이자 이 거대한 왕국의 반기를 들러 온 침입자였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그의 이름을 듣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상부와 연락을 취한 뒤 그를 최상층의 임원실로 안내했다. 윤서연의 사무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문이 열리고 안에는 여전히 오만하고 화려한 모습의 그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그의 방문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특유의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다. 이게 누구야, 강민준 대표 아니신가? 내 왕국까지는 어쩐 일로 행차하셨을까? 망해가는 회사라도 팔아보려고 온 건 아닐 테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도발에 응수하지 않고 사무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는 방안을 한번 훑어보았다. 한쪽 벽면에는 하준이로 보이는 아이의 사진들이 여러 개 걸려 있었다.
행복한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지만 사진 속 서연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그는 소파에 앉으라는 그녀의 권유를 무시하고 그녀의 책상 앞에 똑바로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 본론부터 말하지. 며칠 전 담소정이라는 식당에서 당신을 봤어. 그의 말에 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누굴 만나 밥을 먹든 이혼한 전남편이 상관할 바는 아닐 텐데.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행동을 놓치지 않았다. 당신 아들 하준이도 함께 있더군. 그는 일부러 아이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다. 서연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민주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 아이, 내 아내 한지원을 놀라울 정도로 닮았더군. 그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조롱의 빛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경계심과 살기가 번뜩였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계는 더욱 짙은 냉소가 걸렸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당신 새 아내랑 닮은 아이를 봤으니 혹시 내 아들이 당신 씨라도 된다는 망상이라도 하는 건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당신 아직도 나한테 미련이 남았나 보네. 어떻게든 나와 엮여보고 싶어서 그런 유치한 소설까지 쓰는 걸 보니 말이야. 아니면 혹시 당신 회사가 요즘 어렵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그래서 위자료라도 더 뜯어내고 싶어서 이래.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손가락으로 툭 치며 비웃었다. 그녀의 반응은 민준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당황하거나 부인하는 대신 상대를 비난하고 모욕함으로써 상황을 벗어나려는 것. 그것은 늘 서연이 사용하던 방식이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나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하준이는 내 아들이자 내 아내 지원이의 아들이야. 당신이 라 마드레 의원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전부 알아낼 생각이야. 라 마드레라는 이름이 나오자 서연의 얼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어졌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이내 폭소를 터뜨렸다. 푸하하라. 마드레 증거도 없이 소설을 쓰려거든 좀 더 그럴듯하게 써야지. 당신 정말 형편없는 작가네. 웃음을 멈춘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다. 강민준, 내가 마지막으로 충고하지. 내까짓게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네가 공들여 세운 그 작은 건축 회사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드는 거 일도 아니야. 네 주변 사람들, 네 거래처들 전부 내 손아귀에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유진그룹의 힘을 등에 업은 그녀는 실제로 그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자였다.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 한지원이라는 여자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감히 나를 상대로 싸움을 걸 생각을 하다니. 넌 예전부터 분수 파악을 못하는 게 문제였어. 그녀는 민준의 턱을 손가락으로 치켜쓰며 속삭였다. 그러니 내 하찮은 망상은 오늘부로 깨끗이 잊어.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건 충고가 아니라 경고야. 민준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의심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확신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광기 어린 반응이야말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후회하게 될 거야. 강민준, 아주 뼈저리게. 잠시 유진그룹 빌딩을 빠져나온 민준은 차가운 도시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윤서연은 괴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는 채 올라타자마자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초조하게 그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야, 끝났어. 그의 목소리를 들은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맞았어. 전부 다 사실이야. 수화기 너머로 지원의 숨 막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 시작이야. 하지만 저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싸우진 않을 거야. 이건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의 방식대로 이길 거야. 그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다. 과거 그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업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전직 형사 출신 사설조사원의 번호였다. 이제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여야 할 때였다. 강민준이 전화를 건 상대는 최동수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그는 과거 경찰청 경제범죄 특별수사팀에서 활동했던 베테랑 형사 출신으로 대기업의 비자금 수사를 전문으로 다루다. 몇 년 전 퇴직하고 사설 조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민주는 과거 자신의 회사에 얽힌 불미스러운 사건을 해결하며 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 최동수는 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면서도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을 가진 남자였다. 지금 민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약속 장소는 을지로의 한 낡은 상가 건물에 위치한 허름한 찻집이었다. 최동수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창가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가죽 점퍼와 날카로운 눈빛은 그가 평범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음을 짐작게 했다. 민준이 맞은편에 앉자 그는 신문을 접으며 덤덤하게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강 대표님? 당신 같은 분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직접 행차하신 걸 보니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군요. 민주는 서두르지 않고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사람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관련된 한 의료기관의 과거 기록도요. 그는 윤서연과 하준이의 사진 그리고 라마둘의 여성의원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꺼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사건의 전말을 전부 털어놓지는 않았다. 아내 지원의 이야기는 철저히 숨긴 채 전처인 윤서연이 숨겨둔 아들에 대한 출생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다고만 설명했다.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상대를 감안한 조심스러운 접근이었다. 최동수는 사진과 메모를 번갈아 보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유진그룹의 윤서연 상무, 그리고 라마드레 의원이라 쉽지 않은 미션이 되겠군요. 라마드레는 유진의료재단 소속입니다. 그들의 VIP 고객 정보는 국가 기밀 수준으로 관리되죠. 그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일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유진그룹은 자신들의 치부를 건드리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민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러려고 최 선생을 찾아온 겁니다. 비용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직 진실만 밝혀주십시오. 그의 단호한 눈빛에서 모든 것을 걸었다는 비장함이 느껴졌다. 최동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민준이 무언가 절박한 사연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의뢰인이 말하지 않는 비밀을 캐묻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날부터 최동수의 보이지 않는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라마드레 의원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그는 먼저 합법적인 방법으로 병원의 지배구조와 과거 임원진 명단을 샅샅이 훑었다. 예상대로 병원은 서류상으로 유진그룹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문제는 그들이 남겨놓은 기록이었다. 최동수가 정보원을 통해 빼낸 7년 전 진료 기록 데이터베이스는 기이할 정도로 깨끗했다. 특히 윤서연이 병원을 출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VIP 기록들은 대부분 누락되거나 의미 없는 코드로 대체되어 있었다. 며칠 후 민준의 사무실에 최동수가 찾아왔다.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내부 기록은 이미 완벽하게 세탁된 후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환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누군가 아주 전문적인 솜씨로 흔적을 지웠습니다. 최동수는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출생의 비밀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이 개입된 명백한 범죄 행위의 증거입니다. 민주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최동수는 그의 책상 위에 낡은 서류철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7년 전 라마드레 의원에서 근무했던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들의 명단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기록이 지워졌다면 기억을 찾아내야죠. 이 사람들 중 누군가는 분명히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발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지루하고 고된 탐문조사가 시작되었다. 최동수는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 나섰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병원을 그만두고 흩어져 찾기가 쉽지 않았고 어렵게 찾아낸 사람들도 유진그룹의 이름 앞에서는 모두가 입을 굳게 닫았다. 어떤 이는 겁에 질려 대화를 거부했고 어떤 이는 모르는 일이라며 매몰차게 돌아섰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압력이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주는 초조해졌다. 그는 매일 밤 최동수의 보고를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망스러운 소식뿐이었다. 지원은 그런 그를 묵묵히 위로했다. 그녀는 자신의 공방에서 밤늦게까지 흙을 빚으며 복잡한 마음을 다스렸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를 보고 있으면 엉망으로 꼬여버린 자신의 운명도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침내 최동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상기되어 있었다. 드디어 입을 연 사람을 찾았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민주는 옷을 챙겨 입고 약속 장소인 한강변의 한적한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최동수의 차 뒷좌석에는 중년의 여인이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7년 전 라마드레 의원에서 근무했던 수간호사 박선영 씨였다. 최동수는 며칠에 걸쳐 그녀를 설득했고 마침내 그녀의 남편이 도박 빚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약점을 파고들어 입을 열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박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보안 유지를 약속받고 나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기억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때 병원 전체가 이상했어요. 윤서연 상무가 비밀리에 시술을 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그런데 정작 공식적인 진료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원장님과 몇몇 핵심 인력들 사이에서만 극비리에 진행되었죠. 그녀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윤서연은 정상적인 불임 시술 절차를 밟지 않았다. 대신 병원장에게 직접 거액의 돈을 건네고 병원 연구실에 보관되어 있던 기증자의 난자를 불법적으로 제공받아 시술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가장 이상했던 건 그 후였어요. 시술이 성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대대적인 전산 시스템 교체 작업이 있었어요. 유진그룹 본사에서 IT 전문가들이 직접 내려와 며칠 밤낮으로 서버를 교체하고 데이터를 이관했죠. 그 과정에서 과거 VIP 기록들이 상당수 유실되었다고 들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시스템 교체가 아니었다. 자신들의 범죄 흔적을 영원히 삭제하기 위한 증거, 인멸 작업이었던 것이다.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 시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질문에 박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것까지는 원장님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분은 시술 직후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고 해외로 이민을 갔다는 소문만 들었어요. 희망이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기분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결정적인 증인이 될 그 의사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다. 최동수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괜찮습니다. 실마리는 잡혔으니까요. 해외로 도망쳤다고 해도 땅속으로 숨지 않는 이상 반드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그 유령 같은 의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차 안의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이제 그들은 거대한 부패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최동수와의 만남 이후 강민주는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추적을 계속하면서도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윤서연의 경고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음이 곧 증명되었다. 유진그룹의 분노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혹한 방식으로 그의 삶을 덮쳐왔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다. 수요일 오후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미술관 프로젝트의 최종 설계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협력건설사의 대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강 대표 정말 미안하게 됐네. 이번에 함께 진행하기로 했던 판교 복합문화센터 프로젝트 말일세, 아무래도 우리 쪽에서 빠져야 할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당혹감과 미안함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 프로젝트는 MJ 아키텍스의 하반기 가장 큰 사업이었고 이미 계약서에 서명까지 마친 상태였다. 이 대표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계약 조건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상대방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런 게 아닐세. 사실 어젯밤 유진그룹 쪽 높은 분에게서 연락이 왔어. 자네 회사와 계속 거래하면 앞으로 우리 회사가 유진 쪽 일은 하나도 맡지 못할 거라고 하더군. 나도 먹고 살아야지 어쩌겠나. 정말 미안하네, 강 대표.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민주는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을 기점으로 재앙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다음 날 오전에는 오랫동안 거래해온 주거래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이미 승인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재검토해야겠다는 통보였다. 오후에는 주요 자재 납품 업체들이 갑자기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모든 대금을 선지급하지 않으면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의 회사를 둘러싼 모든 혈관을 동시에 옥죄는 것 같았다. 회사는 순식간에 극심한 자금난에 빠졌다. 직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업계에는 MJ 아키텍스가 곧 부도날 것이라는 악성 루머가 파다하게 퍼졌다. 민주는 직원들을 소집해 비상회의를 열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감춘 채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도 최근 회사 상황에 대해 듣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설계나 경영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외부의 부당한 압력 때문입니다. 그는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치며 말을 이었다. 저는 여러분을 믿고 우리의 실력을 믿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그리고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위기만 함께 넘는다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연설에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는 조금이나마 누그러졌지만 직원들의 얼굴에 떠오른 불안감까지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유진그룹의 공격은 비즈니스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 주 금요일 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 악의적인 기사가 올라왔다. 유명 건축가 K씨의 두 얼굴 표절과 갑질 논란의 진실은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 내용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뒤섞어 마치 그가 다른 건축가의 디자인을 표절하고 하청업체의 갑질을 일삼는 부도덕한 인물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었다. 익명의 제보자라는 인물의 인터뷰까지 버젓이 실려 있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각종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갔다. 그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렸고 기사 댓글에는 그를 비난하는 악플들이 수없이 달렸다. 건축가에게 명성과 평판은 생명과도 같았다. 윤서연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공격해온 것이다. 사무실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고 기자들은 해명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진을 쳤다. 그날 밤 민주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실감했다. 그때 최동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이미 언론 기사를 접한 듯 착잡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움직임을 저쪽에서 눈치챈 것 같습니다. 이건 미행을 붙이거나 도청을 한 수준이 아닙니다. 아마 강 대표님 주변에 누군가를 매수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유진그룹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을 일이죠. 최동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이쯤에서 멈추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상 파고들면 회사는 물론이고 대표님 자신과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 어린 충고였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 윤서연의 비열한 공격은 그의 두려움을 분노를 강철 같은 의지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아닙니다. 멈추지 않을 겁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럴수록 더 확신이 듭니다. 그들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는다는 건 그 뒤에 우리가 찾는 진실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계획대로 계속해 주십시오. 그 의사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지친 몸을 이끌어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지원이 초조한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문제의 기사가 떠있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이거 다 거짓말이죠.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지원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쁜 사람들. 어떻게 당신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자신보다 민준을 더 걱정하고 있었다. 민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목이 메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까지 힘들게 해서. 지원은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강했다. 사과하지 말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는 걸 무서워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회사도 당신 명예도 다 잃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준이는 우리 아들은 잃을 수 없어요. 아내의 한마디는 그 어떤 위로보다도 큰 힘이 되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의 편이 있었다. 그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윤서연이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맞서 싸우리라. 그는 지원의 뺨을 감싸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반격을 준비해야 할 때였다. 윤소연의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서 강민준의 회사는 침몰 직전의 난파선처럼 위태로웠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적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그의 목표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최동수에게 회사의 비상자금까지 모두 넘겨주며 단 한 가지만을 지시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라진 의사 김진태를 찾아내십시오. 그 의사야말로 이 거대한 거짓의 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기 때문이다. 최동수는 그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김진태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그는 유령처럼 사라져버린 의사의 과거를 파고들었다.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내역 통신 기록까지. 하지만 유진그룹은 그의 흔적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지워놓았다. 마치 김진태라는 인물은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동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끈질기게 그의 주변인들을 탐문하며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결정적인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최동수는 김진태의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해외 이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경계했지만 최동수는 그녀의 아들이 희귀병을 앓고 있으며 매달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거액의 치료비가 해외에서 송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최동수는 그 송금 기록을 역추적했고 마침내 뉴질랜드의 한적한 해안 도시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김진태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찾았습니다. 뉴질랜드 남섬의 퀸스타운 근처입니다. 낚시 가이드로 일하며 살고 있더군요. 유진 쪽에서 매달 거액의 돈을 보내며 그의 입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최동수의 보고를 받은 민주는 즉시 결단을 내렸다. 그는 이 문제를 전화나 이메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진심을 전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건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해야만 했다. 그는 지원에게 함께 가자고 말했다. 지원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직접 그 의사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더 이상 민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위해 어머니로서 직접 나서야만 했다. 두 사람은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뉴질랜드로 향했다. 기나긴 비행 시간 동안 그들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굳게 맞잡은 두 손을 통해 그들은 서로의 결의와 불안감을 나누고 있었다. 퀸스타운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도시였다. 눈 덮인 산과 투명한 호수가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게 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민준과 지원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들은 최동수가 알려준 주소로 차를 몰았다. 김진태의 집은 호숫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위치한 소박한 목조 주택이었다. 집 앞 정원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정성스럽게 가꾸어져 있었다. 악행을 저지르고 도망친 사람의 집이라고는 믿기 힘든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민준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햇볕에 검게 그을린 중년의 남자가 문을 열었다. 바로 김진태였다. 그는 낯선 동양인 부부를 경계하며 누구냐고 물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 적힌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김진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신들이 여긴 어떻게... 그는 말을 채 잊지 못하고 문을 닫으려 했다. 잠깐만요, 박사님. 민준이 다급하게 문틈으로 발을 집어넣었다. 제발 딱 10분만이라도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김진태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들이 찾는 사람 내가 아니에요. 당장 돌아가시오. 하지만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박사님의 양심에 호소하고 싶어서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발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민준의 뒤에 서 있던 지원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겁에 질려 있는 김진태의 눈을 그저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슬프고도 단호한 눈빛에 김진태의 저항이 순간 주춤했다. 잠시 동안의 무거운 침묵 끝에 그는 결국 체념한 듯 문을 열어주었다. 거실은 소박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난로 위에는 그의 아들로 보이는 아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진태는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무슨 용건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해줄 말이 없어. 당신들이 뭘 상상하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민주는 그를 비난하는 대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박사님께서는 의사로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셨을 겁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환자에게 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하지만 7년 전 박사님은 그 맹세를 어기셨습니다. 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생명을 훔쳐 다른 여자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김진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만, 제발 그만하시오. 그의 괴로운 반응에 민주는 확신했다. 그의 양심이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것을. 바로 그때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자신의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다. 박사님, 제 얼굴을 봐주세요. 그리고 제 남편이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는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처로웠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제가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제 목소리, 한 번 들려주지 못한 제 아들입니다. 지금 그 아이는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신을 소유물처럼 여기는 여자 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제 아이를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엄마로서 제 아이를 안아주고 싶을 뿐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원의 진심 어린 호소에 김진태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7년간 단 하루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유진그룹이 보내주는 돈으로 아들의 치료비를 대면서도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결국 흐느끼며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윤서연의 아버지인 윤 회장이 직접 자신을 찾아와 거부할 수 없는 제안과 협박을 했던 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돈과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나약함. 그리고 범죄에 가담한 후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도망쳐 와야 했던 비참한 삶까지. 한참을 울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는 작은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먼지 쌓인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를 꺼내왔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속죄의 기회를 위해 남겨두었지. 그는 외장 하드를 민준에게 건넸다. 이 안에는 7년 전 시술과 관련된 모든 원본 데이터가 들어있어. 조작되지 않은 진료기록 연구실의 난자관리 데이터, 그리고 윤 회장이 나에게 지시했던 내용이 녹음된 파일까지.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유진그룹의 거대한 성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의사의 뒤늦은 양심이었고 한 아이의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김진태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모든 것을 증언하겠소. 이것이 내가 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테니. 마침내 기나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김진태 박사의 집을 나서는 강민준과 한지원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민준의 손에 들린 작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는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뉴질랜드의 비현실적인 풍경조차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곧 마주하게 될 과거의 기록들과 하준이라는 이름의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민주는 노트북에 외장 하드를 연결했다. 화면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다. 암호화된 의료기록 재무서류, 그리고 음성이라는 이름의 폴더.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고 가장 먼저 의료기록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7년 전 라마드레 의원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차가운 데이터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었다. 한쪽에는 기증자 HN27 한지원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신체 정보와 건강 상태가, 다른 한쪽에는 수증자 YSY 윤서연의 파일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파일을 스크롤하던 지원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시술 성공 후 배아 착상 확인이라는 문구 아래 아주 작은 초음파 사진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점. 하지만 그 점이 바로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에 지원은 숨을 헐떡이며 입을 막았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음성 폴더 안에 있었다. 그 안에는 김진태 박사와 윤서연의 아버지인 윤 회장이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 들어있었다. 민준이 파일을 재생하자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윤 회장의 오만하고 냉정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김왕, 원장 내 딸 서연이 문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겠지? 더 이상 시간 끌 수 없어. 올해 안에 내 손에 손주를 안겨줘야겠네. 김진태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회장님, 그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윤리적으로도. 윤 회장은 그의 말을 비웃으며 잘랐다. 윤리법 그런 건 힘없는 놈들이나 지키는 거야. 내가 자네에게 원하는 건 결과물이야. 자네 아들 병원비 내가 평생 대줄 수 있어. 하지만 내 심기를 거스르면 어떻게 될지 자네도 잘 알 텐데. 그것은 회유이자 동시에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그 대화를 통해 민준과 지원은 윤서연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유진그룹 총수 일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대한 범죄의 전말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던 중 지원이 낮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화면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그것은 하준이가 태어난 직후 병원에서 찍은 신생아 기록 사진이었다. 쭈글쭈글하고 붉은 피부의 작은 아기. 하지만 그 얼굴 윤곽과 감은 눈매에서 지원은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민준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녀의 아들이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지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향한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하고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한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어머니로서의 통곡이었다. 내 아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그의 분노는 아내와 아들을 향한 끝없는 연민과 사랑으로 바뀌어갔다. 그날 밤 그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슬픔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냉정해져 있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더 이상 복수가 아니었다.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윤서연이 어떻게 되든 유진그룹이 어떻게 되든 이제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우리 하준이를 데려오고 싶어요. 그 아이에게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려주고 따뜻한 밥을 먹이고
밤마다 책을 읽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초점은 이제 오직 하준이에게로 향해 있었다. 윤서연 같은 여자 밑에서 자라는 아이의 정서는 어떨까? 사랑이 아닌 집착 속에서 엄마의 인형처럼 자라고 있을 아이를 생각하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들은 하준이를 되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가 더 큰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됐다. 단순히 모든 걸 폭로하고 법정 싸움으로 가는 건 최선이 아닐지도 몰라. 민준이 신중하게 말했다. 언론에 모든 게 공개되면 그 모든 관심과 비난이 결국 하준이에게 쏠리게 될 거야. 아이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될 수 있어. 그들은 새로운 전략을 짜야 했다. 윤서연과 유진그룹의 힘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그들이 방역하거나 하준이를 빼돌릴 수 없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친자 확인 소송과 양육권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 그것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는 것과 같았다. 하나는 기업의 부패를 향한 법적 투쟁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의 미래를 위한 섬세한 법정 다툼이었다. 민주는 결심했다. 그는 이 두 개의 전쟁에서 모두 이겨야만 했다. 창밖으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길고 고통스러웠던 싸움에도 마침내 끝이 보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에 있는 최동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최동수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지금부터 국내 최고의 기업 소송 전문 변호사와 이혼 및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를 각각 섭외해 주십시오. 가장 유능하고 입이 무거우며 유진그룹의 이름 앞에서 겁먹지 않을 사람들로요. 이제 우리가 방역할 시간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강민준과 한지원은 더 이상 과거의 그들이 아니었다. 슬픔과 분노는 강철 같은 결의로 담금질되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전쟁을 앞둔 장수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공항에서 곧바로 최동수가 마련한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국내 최고의 변호사 2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명은 재계의 거물들을 상대로 한 기업 소송에서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백상어라 불리는 임정혁 변호사였고, 다른 한 명은 가사 소송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섬세하고도 집요하게 지켜내기로 유명한 어머니의 방패 박선주 변호사였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민주는 뉴질랜드에서 가져온 모든 증거를 변호인단 앞에 펼쳐 보였다. 외장 하드에 담긴 내용이 화면에 재생될 때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두 노련한 변호사의 얼굴에도 경악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출생의 비밀이나 양육권 다툼이 아니었다. 한 재벌 가문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짓밟고 법과 윤리를 어떻게 무력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범죄의 기록이었다. 전략은 명확하게 세워졌다. 박선주 변호사는 가사 법원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고 조용하게 친자 확인 및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아이에게 가해질 충격을 최소화하고 윤서연 측이 언론 플레이를 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동시에 임정혁 변호사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진그룹의 의료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정리하여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고발장을 준비했다.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그리고 기습적으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다. 디데이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로 정해졌다. 그동안 민준의 회사는 위태로운 상황을 버텨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곧 불어닥칠 폭풍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작전 개시일 아침, 법원에서 발부된 친자 확인 검사 명령서가
유진그룹 본사 윤서연의 사무실로 송달되었다. 그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차가운 선전포고였다. 처음에 서류를 받아든 윤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강민준이 마침내 미쳐서 발악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즉시 그룹 법무팀을 호출해 이 가짜는 소송을 당장 진뭉개 버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법무팀장의 보고를 들은 그녀의 얼굴은 점차 굳어졌다. 소송을 제기한 쪽의 변호사가 바로 박선주 변호사라는 사실, 그리고 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검사 명령을 발부했다는 점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즉시 아버지인 윤 회장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윤 회장 역시 쓸데없는 걱정 말 거라, 돈으로 막지 못할 일은 세상에 없다며 그녀를 안심시킬 뿐이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임정혁 변호사팀은 금융감독원과 대검찰청 특수부에 동시에 유진그룹의 비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동시에 그들은 미리 접촉해둔 신뢰할 수 있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결정적인 증거인 윤 회장의 음성 녹음 파일을 넘겼다. 그날 저녁 8시 뉴스 헤드라인은 유진그룹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유진그룹 불법 난자 매매 및 조직적 증거 인멸 의혹, 윤 회장 의료진의 뇌물 공여 및 협박 정황 담긴 녹취 파일 공개돼. 뉴스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것은 흔한 재벌 가문의 갑질 스캔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생명 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한 반인륜적 범죄이자 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권력형 비리였다. 다음 날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유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즉각 특별수사팀을 꾸려 유진그룹 본사와 라마드레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윤서연과 윤 회장은 자신들이 평생 쌓아 올린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언론과 검찰의 칼날이 목을 향해 조여오자 그들은 비로소 강민준이 던진 칼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들이 자랑하던 돈과 권력은 명백한 진실의 증거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윤 회장은 검찰에 소환되어 밤샘 조사를 받았고 윤서연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채 자신의 사무실과 자택에 집거했다. 혼란의 폭풍 속에서 가사 법원의 절차는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민준과 한지원 그리고 하준이의 유전자 검사가 실시되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지원은 피가 마르는 듯한 심정이었다. 머리로는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지만 차가운 문서로 그 관계를 확인받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지원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법적으로 하준이의 엄마임을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마지막 양육권 심리가 열리던 날 법정 복도에서 민준과 지원은 마침내 윤서연과 마주쳤다. 그녀는 불과 몇 주 전에 화려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척하고 불안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더 이상 그녀를 비호해주던 변호인단도 비서도 없었다. 그녀는 민준을 증오찬 눈으로 쏘아보더니 지원에게 다가와 도끼 서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까짓 게 뭔데? 감히 내 아들을 빼앗아가 넌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지원은 더 이상 그녀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윤서연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준이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 아들도 아니고요. 하준이는 내 아들이에요. 내가 당신에게서 빼앗는 게 아니라 원래 내 것을 되찾아오는 것뿐입니다. 그 순간 법정의 문이 열렸다. 재판은 길지 않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라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와
유진그룹의 비윤리적 행위가 담긴 증거들 앞에서 윤서연 측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지원에게 물었다. 원고 한지원 씨 아이를 왜 직접 양육하고 싶으십니까?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엄마니까요. 제 아이를 제 품에 안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세상의 어떤 바람으로부터도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이를 원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대답에 법정 안에는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판사가 판결봉을 내리쳤다. 주문. 사건 본인 하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강민준 한지원을 지정한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거대한 악의 제국은 무너졌고 왜곡되었던 진실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법정을 나서는 민준과 지원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비장함이 감돌았다. 이제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상처받았을 한 작은 아이의 마음을 진짜 부모의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일이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유진그룹 스캔들은 예상된 결말을 향해 치달았다. 윤 회장과 윤서연은 불법 의료시술, 교사 뇌물 공여,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평생을 돈과 권력의 성안에서 살아온 그들은 차가운 구치소의 벽 앞에서 자신들의 오만이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뒤늦게 깨달았을 것이다. 대한민국 재계의 상징이었던 유진그룹은 총수 일가의 범죄 행위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결국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거나 여러 계열사로 분할 매각될 운명에 처했다. 하지만 강민준과 한지원에게는 더 이상 그들의 몰락이 중요하지 않았다. 거대한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에게는 상처 입은 작은 아이를 보듬어야 하는 더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다. 법원의 최종 양육권 이전 결정이 내려진 며칠 후 그들은 아동심리상담센터의 상담실에서 하준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짧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부모와 아들이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다. 민준과 지원은 초조하게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상담실 문이 열리고 상담사의 손을 잡은 작은 아이가 안으로 들어왔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하준이었다. 아이는 낯선 공간과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잔뜩 겁을 먹은 채 상담사의 등 뒤로 몸을 숨기려 했다. 아이의 불안한 눈빛과 마주하는 순간 지원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에게 달려가 와락 끌어안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참아야 했다. 상담사는 미리 당부했었다. 아이에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섣부른 접근은 아이의 마음을 더 굳게 닫아버릴 수 있다고. 지원과 민주는 상담사의 조언대로 바닥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지원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먼저 말을 걸었다. 안녕 하준아. 나는 지원이라고 해. 그녀는 자신을 엄마라고 소개하지 않았다. 민준 역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민준이야. 만나서 반가워. 하준이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아이의 침묵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두 사람의 가슴에 박혔다. 첫 만남은 그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이 났다. 하준이가 그들의 집으로 오던 첫날 아이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행동했다. 자신의 방으로 안내하자 문을 닫고 들어가 좀처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지원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그날 밤 지원과 민주는 잠든 하준이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 아이는 이 모든 변화가 혼란스럽고 무서웠을 것이다. 지원은 밤새 아이의 방문 앞에 앉아 있었다.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문 밖에는 늘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더디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흘러갔다. 민준과 지원은 조급해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은
하준이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이의 곁을 지키며 아이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렸다. 지원은 자신의 도예 공방에서 흙을 가져와 거실 한쪽에 놓아두었다. 며칠 동안 흙을 쳐다보기만 하던 하준이는 어느 날부터인가 조심스럽게 흙을 만지기 시작했다. 아이는 몇 시간이고 말없이 앉아 흙으로 무언가를 빚어냈다. 지원은 그런 아이의 곁에 앉아 함께 흙을 만졌다. 그것은 그들의 첫 번째 소통이었다. 민주는 주말마다 하준이를 데리고 건축 현장이나 공원으로 나갔다. 그는 아이에게 어려운 건축 이론을 설명하는 대신 함께 모래성을 쌓거나 레고 블록으로 집을 지었다. 하준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민준에게 마음을 여는 듯 했다. 아이가 만든 기이한 형태의 레고 건축물을 보며 민준이 진심으로 감탄하자 아이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민준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느꼈다. 계절이 한번 바뀌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던 하준이가 실수로 물통을 엎질렀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과거 윤서연 밑에서 자라며 작은 실수에도 심한 꾸지람을 들었던 기억이 아이를 덮친 것이다. 주방에서 그 모습을 본 지원과 민주는 반사적으로 아이에게 달려갔다. 하준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그들은 아이를 나무라지 않았다. 대신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지부터 살폈다. 지원은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이의 옷과 손을 닦아주었다. 그런 그녀의 다정한 손길을 느끼며 하준이는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어 지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이의 커다란 눈동자 속에 걱정으로 가득 찬 지원의 얼굴이 비쳤다. 잠시 동안의 침묵,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다. 지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팔로 아이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힘껏 끌어안았다. 7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마침내 엄마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하준이는 놀라운 속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많아졌고 닫혀있던 입에서는 종알종알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아이는 민준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밤마다 잠들기 전에는 지원에게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졸랐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아이는 가끔 악몽을 꾸었고 낯선 사람 앞에서는 여전히 불안해했다. 하지만 이제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이의 곁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줄 진짜 부모가 있었다. 1년 후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세 사람은 집 앞 정원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하준이의 7번째 생일이었다. 아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지원이 민준의 어깨에 기댔다. 행복해요. 민준은 그런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나도 행복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길고 어두웠던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온 눈부신 평화였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보듬고 의지하며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라면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따스한 가을 햇살 속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